일단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내주신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발표를 간결하고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2023년 생명과학 산업의 주요 M&A와 기술 거래 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어젠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M&A하고 기술 거래 동향,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기준 동향을 발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 분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이제 ADC 쪽으로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트 쪽으로 준비를 좀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전체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글로벌 이슈들,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M&A하고 기술 거래에 대한 그런 동향을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제 바이오텍들에 대한 이제 M&A 거래 정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좀 집계를 해봤는데, 일단 거래량에 있어서는 계속 좀 거래하는, 이게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다가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저희가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임팩트가 좀 없는 것 같다가 이제 2022년에 쭉 떨어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추세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치 같은 경우에는 뭐 170개 이상의 그 M&A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 2022년 쪽으로 보시면은 한 120개 이하로 떨어지는 걸 보시다가 이제 2023년에 조금 회복하는 추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안 좀 많은 기업분들 그리고 오너분들께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회복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M&A에 있어서 거래량 자체는 좀 이제 회복하는 추세고 떨어지는 거지만, 그리고 거래 액수, 거래 규모를 보시면은 2019년에 가장 컸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거래 액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에 223 빌리언 달러라고 나와 있죠. 이 금액이 이제 총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쭉 되면서 이제 2019년이 끝나고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쭉 줄어들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이제 다시 바이오 제약의 바람이 좀 부는 그러한 좀 추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때 경영난을 좀 많이 겪으시다가 다시 좀 투자를 받으시고, 또는 뭐 살아남은 파이프라인들 덕분에 이제 M&A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 놨는데요. 일단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라색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중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적은 편이고, 대부분 이제 초반 또는 후반 쪽에, 그러니까 1분기, 4분기 쪽에 좀 많이 거래가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019년에 굉장히 좋은 호황기 때도 이 2분기, 3분기 때는 좀 잠잠하다가 1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좀 많이 거래가 발생하고 액수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좀 무겁게 이제 4분기 쪽에 거래가 많이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텍의 이제 M&A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상세하게 내역들을 좀 보자면은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대부분의 뉴스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차지했던 이슈가 바로 이 시젠과 화이자의 이제 인수합병이죠. 이제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하게 되면서 2023년 말에 이제 막바지에 엄청난 금액으로 인수하게 되는 것이 엄청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암젠과 이제 호라이즌 테라피틱스, 특히 염증 이쪽 분야에서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 보시면 M&A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 3로는 머크죠, MSD, 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와도 이제 인수합병이 진행이 되었고요. 분야는 조금씩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또 연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뭐 다르진 않다는 거, 굉장히 다르지만 또 다르지도 않다는 거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젠 같은 경우 이 뉴럴로지 쪽이 굉장히 어,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레아타 파마슈티컬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또 이러한 거래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로슈와 텔라반트, 뭐 아스텔라스와 이베릭, 뭐 다나허와 자, 앱캠 뭐 이러한 회사들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대기업, 대형 제약사들이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구매력이 있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대형 제약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큰 금액으로 거래가 2023년에 진행이 되었다는 점. 2022년에는 저희가 이 리포트를 발간할 때 좀 내용이 참담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금액수가 적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 그리고 2022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던 상태라서 발표할 내용이 크게는 없었지만 2023년 들어가면서 좀 회복이 많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표할 내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요런 하이라이트들을 이제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제가 해 보았는데요. 아이고 요거를 이쪽에 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텍 산업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이제 M&A 가치가 이제 크게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S&P 주식 쪽에 이제 뭐 스탠더드 앤 푸어스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셀렉트 산업이 있어요. 그 지수가 2023년 11월부터 이제 2024년 3월까지 4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주요 요인이 뭘까라고 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2023년에 이제 대부분 바이오텍 파이프라인의 바이오텍들의 파이프라인이 FDA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추 신경계 질환과 이제 비만 치료제에 좀 초점을 맞춘 M&A 거래들이 좀 많이 성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바이오텍의 M&A가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지만 눈에 띄는 거래 중에서는 좀 중요한 거래 중에서는 화이자가 시젠을 430억 달러에 인수한 것, 그리고 암젠이 호라이즌 테라피틱스를 278억에 인수한 것, 그리고 머크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를 108억에 이제 인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 시젠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이제 항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화이자에서 좀 인수를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라이즌 테라피틱스의 이제 희귀 질환 그리고 염증 분야 이런 거에 이제 전문성을 많이 띠고 있어서 그 인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2상에 있는 휴머나이즈드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유력하고 좋기 때문에 그 평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머크가 인수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트렌드로는 외부 혁신과 그리고 초기 단계에 있어 인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혁신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특히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R&D 부서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직접
그 실험들과 임상 시험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특히나 예를 들자면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나 호라이즌 테라피틱스처럼 어떤 특이 분야에 굉장히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 계신 저희 고객분들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여쭤보시는데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그 문의 사항 중에서 대체적으로 전임상 단계나 아니면은 뭐 프리클리니컬 뭐 디스커버리 단계 이 단계에 있는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나요? 여쭤보시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딱히 그렇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하면 저희는 임상 1, 2단계쯤에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 2단계가 조금 초기 단계고 이게 좀 많이 진행된 단계는 임상 3상하고 또는 이미 런치가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라이센스 테이크오버 이런 거래들을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M&A 목록에서 BMS,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죠. 그리고 로슈 같이 이제 큰 선도적인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이제 중요한 거래들을 계속 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요 플레이어들을 잘 알고 공략을 하시면은 좀 어필하시고 M&A나 아니면 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유출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M&A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라이센스나 이런 거 관련된 뭐 투자나 거래 현황들, 특히 바이오텍 중심적으로 좀 풀어보자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자체는 2019년, 2020년에 가장 많았어요. 예, 가장 많고 이제 기술 거래 같은 경우 M&A는 2019년이 피크였는데 기술 거래나 이런 다른 M&A 제외한 거래들은 이 2020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딜량의 어, 그 개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기술을 거래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구매를 하는 그런 라이센스 인을 하는 업체들이 봤을 때 정말 유망한 파이프라인들을 선별해서 지금 인수 또는 거래, 바이오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성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웬만한 파이프라인들로서는 그냥 뭐 프리클리니컬 단계나 이런 그 디스커버리 단계에선 거래하시기 어렵고 뭔가 데이터가 굉장히 잘 갖춰주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알찬 그러한 파이프라인들이 거래가 좀 잘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거래 액수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만큼 선별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유망하고 좀 알찬 파이프라인들을 봤을 때 그만큼 대가는 치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0년에 거래량이 제일 많았지만 액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런 좋은 파이프라인들을 비싼 값에 라이센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그 포트폴리오가 강력할수록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그리고 어떠한 기술 거래 내역들이 이렇게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지 저희가 목록을 좀 뽑아 봤는데요. 자, 2023년에 보시면은 지금 파트너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이라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거래를 해가지고 완전 테이크오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업프런트 금액 이제 선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톤을 정해서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다 이렇게 금액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파트너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 자체는
보시면 뭐 머크와 다이치 상표 요거는 요 거래 같은 경우는 대기업끼리 했죠. 그래서 대기업인데 기술 거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ADC가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었어요. 거의 지금 M&A 가격에 맞먹는 그 기술 거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값어치가 높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2등 시스트 임용과 이제 BMS에서도 바이스피시픽 그래서 이중 특이적인 그런 항체죠. 왜냐하면 이제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 타겟을 최소 2개 이상 가질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바이스피시픽 ADC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어떻게 보면 3배에 가깝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머크의 이 기술 거래 금액이 조금 특이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BMS와 시스템의 거래도 정말 역대급으로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금액이 차이가 크더라도 여기 2등도 굉장히 큰 금액의 거래가 됐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BMS와 에보텍, 시젠과 뉴릭스, 뭐 총칭 지페이 바이올로지컬과 GSK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를 맺어가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우측에 보이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아까 그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중반에 된 곳은 한 7월쯤에 돼 있고 대부분 뭐 3월, 12월, 10월, 9월, 10월, 9월 뭐 이렇게 돼서 하반기 또는 전반기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거래가 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 거래에 있어서는 RNA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안티바디, ADC, ADC, ADC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ADC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ADC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깊게 다이브를 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이제 차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전체적인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바이오 파트너십의 이제 강자는 MVP는 MSD가 머크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위 제약사들은 여전히 이제 딜 메이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머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매출 손실을 좀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혁신적인 기술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혁신적인 뭔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손실 같은 것들을 좀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반적인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본 시장이 또 침체되면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든 최대한 강화시켜서 어, 더 이 예를 들자면 페이즈 1이나 페이즈 2 이상의 페이즈로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제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 기본적으로 큰 파트너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를 통해서 파이낸싱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 파트너십이 성사되는 경우에 거의 기사회생이 되는 그러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총 거래 가치는 2,176억 9천만 달러.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던 거는 2021년에 2,135억 7천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3년에. 그만큼 이 제품과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시장의 거래가 굉장히 큰 규모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머크가 최강자라고 말씀드렸죠. MVP 2023년 MVP는 머크인데요. MSD 정확히는 이죠. 지금 머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까지 해가지고 2년째 이
이 바이오 파트너링을 굉장히 크게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과 이제 2022년에 334억 달러 규모의 이제 11건의 거래를 성사를 시켰어요. 특히나 이제 다이치 상표와는 최대 22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고형 종양 치료법 개발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거래가 되었던 거. 아까 차트에 보여드렸던 그 규모가 이제 최대의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론 머크도 굉장히 대단한 거래를 하였지만 다른 또 주요 딜메이커들 큰 대기업들은 이제 BMS가 있고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다케다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있는데 일단 BMS 같은 경우에는 165억 달러 규모의 이제 거래가 있었고 총 9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7건의 거래로 103억 달러를 거래를 했고 다케다 제약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에서 이제 7건의 거래로 40억 달러를 이제 약정하고 이 세 개 기업들이 머크에 이어서 최고의 딜메이커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 거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주요 거래 분야가 어떤 것이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약속드렸던 것이 바로 ADC입니다. 아마도 이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으실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ADC, ADC, ADC. 저희도 이제 어, 고객분들을 찾아뵙고 그리고 뭐 영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웬만한 기업들 특히나 한 80% 정도는 다 ADC를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ADC로 인해서 기사회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전히 ADC는 굉장히 고평가받고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가장 ADC가 비싸게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은 누구가 거래가 되었을까요? 220억 달러 규모의 MSD 다이치 상표 요거 보셨죠? BMS와 시스트 인문도 아까 보셨죠? 그래서 84억 불. 그리고 시나픽스 BB하고 마이크로제닉스 그래서 22억 불. 그리고 시나픽스 BB 또 나왔네요. 그리고 암젠, 블리스 바이오 파마스티컬과 일본의 에자이. 이렇게 지금 거래가 우측에 보이시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ADC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고 그랬지만 이 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기술 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ADC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지금 테이블을 만들 때는 상위 5개의 이제 기술 거래 내역을 내놨지만 다른 거래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ADC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딜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굉장히 많은 액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ADC 관련된 기술 거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단 기업들은 이제 협상 없이 IRA에 따라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바이오 의약품으로 지금 투자를 좀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점점 돈이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요 파트너십들 다시 또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머크와 다이치 상교는 세개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최대 22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BMS와 시스템유는 EGFR과 허3, 이제 허2가 아닌 허3 바이스페시픽 ADC를 공동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최대 84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BMS와 튜블리스는 고용 그러니까 종양 솔리드 투머용 그 ADC 개발에 10억 달러 이상을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주요 ADC 협력으로는 아까 많이 보였던 시나픽스, 비비와 이제 파트너십, 그리고 암젠, 소티오 바이오테크와의 그런 또 거래, 에자이와 블리스 바이오 파마스티컬의 이제 안티 허투 ADC에 대해 최대 20억 달러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규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규제 완화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고 규제 변화라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FDA의 지침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임상에 있어서 양리학 정보와 이제 투여 전략에 대한 명확성이 좀 제공이 되어주고 어, 규제 승인에 이제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이제 ADC나 이러한 기술들이 좀 더 수월하거나 아니면 좀 더 명확하게 뭔가 좀 투명성이 부과되는 그러한 어, 부분들이 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가치의 거래가 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ADC를 넘어서 이제 안티바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제 다중표적이죠. 이제 폴리스페시픽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폴리스페시픽 안티바디에 있어서 또 바이오 파트너십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텔라스하고 LP 사이언스, 우시 바이오로직스, GSK, 뭐 바이오테우스, 바이오엔텍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시면 CDMO 기업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꼭 그 뭐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좀 기술 사업 개발 그리고 뭐 생산 이런 거의 거래도 저희가 지금 이런 내역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셀트리온도 보이네요. 자,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는 저희가 이제 혁신 기술로 좀 분야를 좀 표시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여태까지에는 단일 타겟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단일 타겟도 이제 어피니티 관련해서 문제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바인딩이나 이런 어피니티들이 많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 표적 한계들을 넘어서 다중 표적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킨리와 컬럼비라는 제품이 있죠. 요 두 제품을 포함한 그런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가 FDA로부터 총 9건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 같은 경우 뭐 암이나 만성 염증 질환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이제 다양한 치료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디케이션 익스펜션 그러니까 이 적응증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사업성이 많이 확보된다고 생각해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바이스피시픽, 뭐 폴리스피시픽 안티바디들이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 바인딩 어피니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리스크 팩터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FDA에서부터 9건이나 승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 파트너십은 아까 테이블에서 보여드렸죠. GSK와 우시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사이론 테라피틱스, 뭐 LP 사이언스 바이오파마랑 아스텔라스 이러한 그 거래 내역들이 있는데요. 어, 바이오엔테크와 이제 바이오테우스, 뭐 에프스타 테라피틱스랑 다케다에 대한 협력들도 보시면은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 요 아래쪽에. 그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규모들이 뭐 10억 달러, 10억 5천, 뭐 14억 6천, 17억 막 이렇게 꽤나 큰 금액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파트너십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못지않게 이쪽 다중표적 항체에 대한 기술 분야도 굉장히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 그 표적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바이스피시픽인데 이론상 이제 안티바디의 구조를 보면은
더 많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스페시픽도 될 수 있고 테트라 스페시픽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적인 효과들을 좀 확보가 되면은 이 구매자의 이제 관심과 그 기업의 혁신성을 좀 증가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마크로파지 인게이저, 그래서 자가포식이죠. 이제 마이크로파지 인게이저에 있어서 이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항 PD-1 또는 PDL1의 이제 치료의 한계들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또 기술적인 트렌드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자면은 나와 있는 뭐 굉장히 많은 그 바이오 제품들 있죠. 모노크로날 안티바디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안티 PD-1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이제 효과가 좋다가 약물을 계속 받다 보면은 투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성이 생기고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옵션들이 아직까지는 엄청 많이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럴 때 들어오는 새로운 이제 계열의 약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클래리베이트에서 근무를 하면서 특히나 뭐 이제 2021년 이쯤 어, 고객분들을 방문을 드릴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물론 ADC도 있지만 머신러닝이랑 AI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터치하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자, AI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임상 시험이 2014년에 대비해서 2023년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트라이얼의 개수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소요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AI, 머신러닝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임상 시험에 잘 녹아들고 있다. 그리고 녹아들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I 머신러닝 쪽에는 어떻게 뭐 금액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BMS에서 에보텍이라는 회사에서부터 이제 퇴행성 뇌질환 관련해서 거래가 좀 진행이 되었어요. 노보노디스크는 발로헤스, 그리고 뭐 바이엘사에서는 리커전, 오츠카죠. 일본 오츠카 그룹에서는 쉐이프 TX, 사노피에서는 바이오맵.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보시면 우측에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대형 제약사들은 특히나 이 AI와 머신러닝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의 기술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수 또는 뭐 파트너십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좀 장난스럽게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클래리베이트사도 얼마 전에 AI와 머신러닝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제너러티브 AI라고 해서 챗GPT처럼 이런 데이터들을 채팅으로 검색하고 결과를 내놓는 그러한 그 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모셔널인데 저희도 뭐 여기만큼 비싸게 인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이런 제약 회사 특히 이런 제약 분야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 AI를 또 굉장히 AI 기술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제약사들만 고객이 아니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에서 조금만 더 딥다이브 하게 된다면은 에보텍과 BMS의 파트너십은 이제 8년 동안 이제 이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게 지속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저분자 물질 그 EVT 8683이라는 파이프라인 개발에 좀 초점이 좀 맞춰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로 헬스와 노보노디스크는 심장대사 질환에 대한 AI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한 11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약 27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하고 할 것으로 어,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전 파마슈티컬 같은 경우 바이엘 과 같이 이제 정밀 항암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런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약 한 15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쉐이프 TX와 오츠카 제약은 안과 질환 그리고 뭐 안과 질환 유전자 치료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업프런트랑 마일스톤으로 총 15억 달러 규모의 계약금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노피는 바이오맵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AI 신약 개발 모듈을 이제 발전시키고 추가적으로 이제 1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지금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왜 이런 특히 대형 제약사들이 왜 AI와 머신러닝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가를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약 발견 그리고 이거 디스커버리죠.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 AI와 머신러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특히나 뭐 바이오텍과 작은 바이오텍의 좀 좋은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들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가속화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AI 기반에 있어 신약 개발은 특히나 이제 그 적응증 확장 같은 그러한 영역을 좀 터치하기 더 쉬워지죠. 왜냐하면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질병 분야에 그 해당 뭐 파이프라인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다양한 질병 분야의 테스트를 뭐 인실리코라고 하죠. 가상으로 실험을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좀 가상을 돌리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 없는 시험은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I와 머신러닝 이 대형 제약사들이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인수함으로써 이 바이오 제약 파트너십이 이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법이랑 뭔가 파이프라인 개발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이 더 많이 증가함으로 좀 더 금액이 적게 들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거래는 봤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라이센스 아웃 기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거는 히트뉴스에게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트뉴스 같은 경우에 기사를 내놓고 여기에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023년 국내사 라이센스 아웃 기록입니다.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거래가 되었고요. 가장 유명한 거 맨 아래쪽에 이건 거의 뭐 모든 뉴스에 보고가 됐었죠.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얀센에게 이제 기술 거래를 한 트롭2 ADC를 이제 거래가 된 그러한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금액도 어마무시하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이 레고캠 이제는 리가캠이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와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거래 금액이 큰 또 거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근당과 노바티스 그리고 보시면은 바이오 오케스트라와 이제 뭐 비공개 대상과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라이센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고캠 지금 리가캠이지만 그 거래 내역을 조금만 상세하게 보자면은 이 LCB84라는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거래가 되었고 이제 얀센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디벨롭먼트하고 커머셜라이제이션 관련해서 거래가 되었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업프런트 금액은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것과 토탈 마일스톤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 200 밀리언 달러 옵션도 붙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 우리 회사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해외에다가 팔게 된다면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 항상 이제 기술에 대한 평가와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클래리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인수를 최근에 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신이 톰슨 로이터다 보니까 그 옛날 시절부터 계속 이제 들어왔던 개발되었던 약품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좀 어, 기술의 가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는 이거 히트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기술 거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클래리베이트에서 이제 추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뭐 요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프런트 금액, 이거는 이제 총 금액, 이제 총 이제 지불된 금액, 그리고 이제 사이닝 할 때 이제 규모죠. 규모 금액이죠. 요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되면은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 이 우측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팅을 해놨는 게 소형 기업,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바이오텍이 많은 소형 기업이 대형 제약사로 기술을 이전을 할 시에 그 금액이 단계별로 얼마 정도 되는지 요것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업프런트 금액이 페이지 3 때 가장 높게 평균적으로 좀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레지스터 단계로 넘어가면은 뭐 업프런트 금액은 뭐 비슷하다고 쳐도 이 토탈 페이드 양이 가장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인 금액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일단 이 토탈 페이드 금액은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어, 뭐 단계에 따라서 이 기술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그럼 가장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등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I와 머신러닝 이런 쪽,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가장 비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토탈 사이닝 규모 자체도 크고요. 업프런트도 큽니다. 업프런트가 이게 클 수밖에 없죠. 대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프런트가 이거는 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것 중 하나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픽스들이 있겠지만 회사에 맞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기술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업프런트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은 G는 셀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진의 셀 테라피와 뭐 바이오로직스, 라지 몰레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진 셀 테라피가 엄청나게 높은 가치로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셀 테라피 하면은 떠오르시는 것들 많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RNA 인터피어런스, 뭐 아니면 카티 치료제 이런 것들 셀 테라피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좀 높은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뭐 호스피털 툴, 랩 툴, 포뮬레이션 테크놀로지 뭐 그 이외에 그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스몰 몰레큘, 뭐 디지털 헬스 어 요런 분야에서 좀 거래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넨셀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게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이 거래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고객분들께서 어떤 분이 뭐 드라마를 최근에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물의 여왕 뭐 이런 드라마를 보셔도 카티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 카티 치료제로 나 살 수 있대. 막 이러한 정보까지 나올 정도로 이 진앤셀 테라피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들 제외하고 또 다음으로 많이 그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분야는 뭐 디바이스 메드텍, 그 다이그노스틱 이거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거래됐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어, 감소한 수치로 좀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R&D 툴 그리고 Manufacturing Related Technology가 마지막으로 제 거래의 규모에 있어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술을 특히나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 누가 관심이 있을까? 요것들을 또 저희가 또 좀 분석을 하고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회사들이 있죠. 대형 제약사들입니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MNC라고 하고 좌측에 있고요. 그리고 이 Y축 같은 경우, 이 X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은 oncology, immunology, obesity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에브비 같은 경우 oncology, immunology, neurodegeneration, neuropsychiatry, dermatology, gastrointestinal, ophthalmology 이렇게 관심이 있고 자 그러면 노바티스가 아니라 노보노디스크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좀 특화돼 있죠. 노보노디스크, oncology, immunology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오비시티, 내시, 하트 페일리어, 뉴로 디제너레이션 이쪽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어요. 만약에 이제 레고캠, 과거 레고캠, 지금 리가캠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증가하려면은 요렇게 큰 대형 제약사들의 포커스 분야를 맞춰서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어,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란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성공하는 것을 저희는 기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가서 이제 글로벌 이슈 쪽으로 좀 가볍게 터치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이슈 중에서 이 시장을 조금 뒤흔들 만한 내용들 또는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얘기하면은 좀 우리한테 가까운 나라 중 하나죠. 중국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케소 인코퍼레이티드라고 해서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성병과 좀 연관이 있지만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한 좀 흔한 좀 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에 있어서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뭐 사노피, 리제너론 파마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 뭐 편두통 그리고 아토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수질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공기질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부염이 많이 특히 아토피 어린 아이들이나 뭐 어른 성인에게도 아토피 피부염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서울에 사신 분들은 뭐 아리수나 우리나라 이제 물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겪지는 않고 계시지만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서는 조금 더 이제 흔한 질환으로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좀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편두통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컨디션 안 좋은 날, 저혈압,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특정 지을 수 없는데 일단 편두통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이런 질환도 지금 치료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매출 규모도 크게 예상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어디에도 개발하고 있고 어디에도 지금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세마글루타이드죠. 미국에도 보급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승인이 됐다고는 하는데 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죠. 세마글루타의 노보노디스크 제품 요것도 지금 특히 뭐 중국도 그렇지만 뭐 한국도 그렇죠. 비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공략이 좀 되고 있고 한소파마 중국의 굉장히 큰 제약사죠. 거기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이제 또 개발을 하고 있고 릴리사도 있죠. 노보노디스크도 크지만 릴리도 이제 거의 비슷한 분야의 대가시죠. 노보노디스크는 좀 비만 쪽이고 릴리는 조금 당뇨 쪽이지만 이제 이쪽에 좀 치우쳐져서 좀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트렌드를 보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좀 트렌드가 이 인공지능하고 유전자 편집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유전자 편집이랑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좀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이 크리스퍼 캐스9 들어보셨죠? 노벨상 수상자도 나왔죠. 그래서 이 기술에 있어서 이제 의약품 승인이 다른 유전자 편집 접근법이나 아니면 뭐 약물 발굴 과정의 이제 개선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정확한 질병 모델을 좀 생성을 하고, 그리고 유전적인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좀 대응을 해서 맞춤형 그런 그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뭐 유전자 편집 기술이랑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고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규제 환경 자체가 특히 뭐 FDA나 EMA 레귤레이션들이 나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쉽게 타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뭐라 그러죠? 이 약물의 디스커버리 이런 것들에 크게 관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규제나 정해져 있는 법률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법률 같은 경우에는 다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오픈 소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계신 파이프라인에 대한 분석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인허가 규제에 있어 분석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에 좀 투자가 많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판사는 무슨 AI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뭐 좀 중립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적인 조언, 인허가적인 조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AI들이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분야에서. 그리고 그 규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 인허가 정보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그 법들이 또 생기면서 이 굉장히 이 제약회사들을 또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환영할 만한, 특히나 환자들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지만 그 저희는 또 제약회사 이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악재인가? 그거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엘나일렘 파마스티컬 같은 경우에 스타가르트병 치료를 이제 연구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특정 뭐 희귀병 치료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격 협상에 정부가 이런 여지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엘나일렘은 이걸 판단했을 때, 아, 이거는 사업성이 없다. 우리는 이 약물의 개발을 중단한다. 이렇게 해서 희귀병에 대한 그러한 개발, 치료제 개발들이 중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을 좀 난관에 부딪히고 있고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요거는 좀 로스가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악재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대체적으로 어 전략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fail fast, 그래서 빨리 실패해라라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포트폴리오를 아름답게 꾸미고 뭔가 좀 더 꽉 채우고 최대한 뭐 뭔가 많이 해가지고 성공률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피디하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5년에서 7년 걸릴 연구를 2년에서 5년, 3년 만에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리스크가 높다 싶고 사업성이 없다 싶으면 바로 그 파이프라인을 중단시켜 버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 제약 어 지금 필드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과 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근데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일러요. 그래서 뭐 이러한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확실한 악재인 거는 이제 희귀병 치료제가 그만큼 옛날만큼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환자들에게는 그
새로운 치료 수단들이 좀 많이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요게 좀 안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메디케어 프라이스 네고시에이션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보시면은 뭐 좀 뭐 엘리퀴스, 자이디안스, 자렐토 뭐 요런 제품들도 다 지금 메디케어 프라이스 네고시에이션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회사들이 지금 이 제품을 내는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큰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트 페일러, 뭐 다이아비티스, 특히 뭐 희귀 질환 이런 거 관련 아닌 것도 이 메디케어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레베뉴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다음 이게 지금 제가 이슈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는데 일단 아까는 지금 메디케어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어, 연구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많죠. 특히나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거장들이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내놓고 있는데 조금 예상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휴미라가 원래는 이제 그 대부분 국가들의 특허가 만료되었죠. 그런데 오리지널 약품이 가격 방어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오리지널 의약품 제품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땐 크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휴미라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이 오리지널 제품을 밀어낼 것이고 점유율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예상외로 이 휴미라가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살짝 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태를 조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 또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점점 그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휴미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하이라이트 되고 있고요. 휴미라에 대한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암젠, 뭐 BI, 산도즈,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런 제품들 다 이제 출시가 되었죠.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난관들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이제 좀 차후에 좀 더 이제 판매량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이 아니라 이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이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이제 사회적 그러한 요소들도 보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발표가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지금 사용되었던 데이터들 오른쪽 아래에 소스가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히트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히트뉴스 그 미디어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온 것이고요. 그건 제가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 히트뉴스 거고요. 나머지 뭐 바이오월드 이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이오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뉴스레터이거든요. 그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러한 뭐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은 누가 뭐 뭘 인수했다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이 발간하는 그러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월드에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인용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주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